그래서 그런 이제 사기 범죄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배우자의 무권 대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창원 공중에서 사건은 건물 관리업자, 주인이 이제 월세 관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자기 가진 원룸, 오피스텔 그런 건물들을 중개업자한테 통째로 다 맡기거든요. 월세 받고 계약하고 청소 용역 주고 이런 것들 다 죄다 하고, 내한테는 뭐 얼마 띄고 얼마 보내줘, 이런 식의 계약이죠. 창원 그 사건도 그런 일을 하던 중개사가 사고를 친 거예요. 주인한테 의뢰받은 월세 계약한 것이 500에 50만 원 이렇게 보고하고, 근데 실제로는 세입자한테는 5천만 원짜리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차익이 4,500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돈놀이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버린 거죠.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아직 외국으로 그 중개사는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아직 못 잡고 공범이 잡혔답니다. 어제 보던가 그제 보던가 났거든요. 공범이 잡혔대요. 그 공범이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 주인 행세를 한 사람이에요. 주인 행세를 한 사람. 요즘은 세입자들이 나름 그래도 인터넷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중개업자는 잘 안 믿고요. 잘 안 믿고 주인 보자 그래요. 나는 이 잔금 계약은 5천만 원이라면 10%인 500만 원 주고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못 나왔지만 잔금은 큰 돈이고 잔금 치를 때는 꼭 주인 얼굴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주인 그때 나오라 그럴게 라고 해서 가짜를 내고 다녔어요. 가짜를. 그래서 그 가짜 역할을 했던 공범이 잡힌 겁니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가짜 행세를 했느냐, 그냥 내가 주인이요 이렇게 얼굴만 들이밀었는지 아니면 신분증까지 위조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당산동 라프하우스 사건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사건이거든요. 청원 절차도 진행되고 각종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 걸 알죠? 신탁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그게 이제 맡겨두는 이유는 대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등기를 신탁회사 앞으로 이렇게 해두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그 신탁회사에 맡겨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신탁자라고 하고, 신탁회사를 수탁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수탁자. 그런데 신탁자가 실제로는 나서가지고 내가 실제 주인이야. 그냥 여기는 신탁회사는 그냥 수수료 주고 내가 명의만 맡겨놓은 것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거를 계약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믿고 계약하는 그런 경우예요. 다른 세입자들마다 이게 라프하우스 1, 2, 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피해 액수가 150억 이렇게 아주 큰 경우입니다. 세입자들도 많고. 근데 이제 세입자들마다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내가 실제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나하고 계약하면 돼. 이걸 그냥 믿고 이렇게 계약하는 피해 사례. 어찌 보면은 신탁회사의 내가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신탁회사한테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선 수익자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아서 빚을 변제하는데
충당해야 되는 그런 계약 관계가 다 엮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돈 받아 챙기는 거죠. 돈은 내가 나중에 형편되면 갚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아파트 값이 오를 때 정말 이게 지금 처분한 사람들은 저기 억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게 계약을 안 했으면은 이런 손해를 안 봤을 텐데,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 정말 배 아프다, 계약하고 나서 1억 올랐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정 안 되면 어떤 분 판 사람들입니다. 매도인들이 내가 계약금 2배 주고 그냥 끝내야지, 이렇게 정 안 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손해를 안 보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계약은 체결됐지만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손해를 안 보고 계약을 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침 자기가 스스로 계약을 안 하고 와이프가 계약을 현장에 나갔단 말이죠. 또는 장모님이 나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내가 그냥 내 몰래 계약했다라고 둘러대자. 내 몰래 둘러댔다. 내 와이프하고 의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안 파는 걸로 계약했는데, 와이프가 그냥 본인 욕심에 남편 뜻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팔아버렸다. 이런 식의 이제 부인 전략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걸 대리권이 있다. 부인하고 계약한 건 맞죠. 맞는데 보통은 이제 계약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도 급하고요. 사는 사람들도 마음이 급한 경우도 있고, 중개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더 급해요. 중개업자들 이 손님 놓치면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인이 나왔을 때, 남편 물건인데 부인이 나왔을 때 남편 얼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뒷전이에요. 뒷전이고, 그것은 나중에 잔금 칠 때 확인하면 되겠지 뭐. 일단은 계약부터 하고, 10억짜리 계약이면 1억을 계약금 걸고 그냥 계약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9억 정도 건너가니까 그때 남편 오라 그래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임본황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 근데 그때 마침 집값이 오른 거예요. 집값이.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계약이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실컷 체결하고 했는데 막상 책임 묻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럼 뭐 믿고 했어요? 그러면 글쎄요, 중개업자가 맞다고 그러니까 맞는가 보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등등 이제 뭐 사기당한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이제 케이스가 여러 개지만, 이게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 못하면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것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항상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그 사회의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는 우리가 계약에 조금 낮은 수준, 우리 문화 수준의 계약 수준이 좀 낮은 그런 현상,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중개업소를 차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업소를. 그래서 이 반포공인중개사도 아까 이제 상원 사건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도 건물 관리하고 있는 중개업자가 한 60억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아까 주인한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전세 받고 차익 남겨서 도망가는 이런 경우였고, 그 다음에 영동공인중개사 사건은 여기는 아예 사기꾼들이 중개업소를 차렸어요. 일당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를 차려가지고 손님이 오잖아요. 집을 구하는 손님, 뭐 다 전세 구하는 손님 오는데 권리관계 확인을 이제 세입자가 만약에 한ля손 치면, 이거 제가 잘 아는 회장님이에요. 건물주가 잘 아는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월세 사기로 들어간 사기꾼 있죠. 자기가 월세 들어갈 때부터 이제 아까 그런 구조는 이제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구조를 시작합니다. 월세로 해서 사기꾼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당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손님 구하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을 엮어서 하는데, 건물주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건물주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10년 알았던 분이다, 이렇게 해서 세입자의 확인을 못하게 하는, 중개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 사람 절대 사고 날 일 없다고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니까 더 이상 손님이, 임차인이 더 확인할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겁니다. 여기서 더 확인했다가는 이 사람 너무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네, 이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계약이 파토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톱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중개업소가 이런 구조에 끼게 되면은 공인중개사의 어떤 우리가 신뢰 문제가 있어서 사기 사건이 아주 대형화되더라고요. 대형화. 다 아까 창원 사건이든 지금 반포 사건이든 영동공인사 사건이든 기본적으로 50억은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 구조적으로 아까 무권대리도 본인이 여간 주의해서는 이게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과실이 없는,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했으면은 충분히 확인했네, 저 사람 억울할 만해 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정도, 그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길이 없고요. 그 다음에 월세 사기꾼 이런 경우는 아까 주인한테 아예 청구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지금 그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 결국 손해 자체가 이제 세입자, 건물을 취득하는 사람한테 귀속될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신분증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너 누구니? 그럴 때 신분증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분증이 너무 위조가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개업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행자부, 행정자치부 ARS 전화 걸면 번호이지 않습니까? 번호를 이렇게 치면 그게 위조된 신분증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실무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는, 실무하고 좀 동떨어진 대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무는 지금 신분증 위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무 근거가 없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주인의 신분증을 그대로 위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증은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실제 신분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번호 가지고 그 번호를 눌렀는데 행자부를 확인하면 그 신분증은 제대로 발급된 신분증이다라고 하는 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ALS 확인 방법은 그 신분증이 아예 엉뚱한
전혀 없는 신분증을 위조했을 때, 번호도 아예 가짜로 만들고, 그랬을 때 확인하는 수단은 되지만, 실제 신분증을 사진만 바꿔치기 하는, 집주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신분증을 만들고, 그 사진 안에만 자기 얼굴을 박는 거니까, 그런 신분증 위조에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확인이. 그래서 우리가 신분증 확인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배우자 관계, 뭐 배우자니까 맞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믿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서류에 대한 어떤 집착, 서류에 대한 집착. 이게 우리가 법무사나 이제 중개사들 이런 그 어떤 공식 같은 걸 참 좋아해요. 우리가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식 좋아한다고. 그죠? 외워서 공식에 대입하고 뭐 뽑아내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 소유자, 진짜 백의 소유자인지 가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어떤 서류만 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면 이제 중개업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신분증 플러스 등기권리증, 재산세 증명만, 이런 식. 이게 요거 하면 끝.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다 마찬가지로 위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위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최선의 주의를 다해서 그 집 가보고, 그 집 가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게 참 이제 후배 변호사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해줬더니, 계약할 때 그 생각을 못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깜짝 놀랬어요. 자기가 이제 신혼부부인데, 그럼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집을 보러 가봤더니 집주인이 애를 셋이나 키우고 있더래요. 애를 셋이나 키우고 있고 문제집도 풀고 있고 이러니까 이건 사기꾼이라고 보기 좀 힘들다. 그죠? 어떤 사기꾼들은 이게 혼자 단독 범행이 아니면 부인하고 같이 부인인 척 하면서 쌍으로 계약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사기에. 그런 경우는 있어도 애를 셋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사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들, 상식,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직감적으로 우리가 뭐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대로 접근하면은 우리 수학 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조금만 뽑으면 틀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A, B, C를 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기꾼은 A, B, C를 준비하거든요. A, B, C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위조를 해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관계나 서류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지나친 집착은 좀 자제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런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또 체결할 적법한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이 사실 큽니다. 이게 전세 계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 돈 잠시 맡겼다가 문제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잠시 맡겼다가 돌려받는,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뭐 몇천만 원, 수억 원 이렇게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조금 그 재산, 그 다음에 권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조금 이게 당당한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후츠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뻔뻔함이라고 하거든요. 뻔뻔함. 그거 왜 확인 못 해줘요? 확인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인이 그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 그 세금 체납한 부분은 등기부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납한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도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그 세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거든요. 국세 우선권이라고 해서 그 세금이 이제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 세금 부분을 확인을 좀 해달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인만 협조한다면. 그게 이제 국세 완납 증명원. 내가 저기 임대인분 국세가 내 보증금 지키는 거 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세금 완납했다는 거 좀 한번 떼주세요. 국세 완납 증명원, 지방세 완납 증명원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재산이.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잘 못해요. 이야기를. 제 동생도 그 대구에서 지금 공인회계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전세 그 계약이 너무 크니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고액을 이제 보증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해줬더니 하는 말이 그거 대구에서 그 이야기 하면은 미친놈 취급받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미친놈 취급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안 하고 다르게 뭐 할 수 없느냐 라는 부분을 막 저한테 이제 아쉬워서 설명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집주인이 가짜는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너 이야기를 쭉 들어본 결과는 그 사람은 가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이렇게 어렵나. 세금을 잘 아는 동생이 전문가 입장에서 세금 제대로 냈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증금이 한 7억 정도 됐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아직 우리나라는 참 멀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이건 혹시 이런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하면서 또 한편으로 요거는 조금 자문을 받아봐야지.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나도 뭐 문외한이니까 자문을 좀 받아봐야지. 아는 사람한테 또는 많이 찾아봐야지. 라고 하는 조금 뭐랄까 좀 겸손한 자세.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정도의 지식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지식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큰 재산을 이렇게 다루기에는 큰 재산을 지키기에는 한참 역부족입니다. 그런 정도의 자세로 하시면 아마 큰 사고는 없지 않을까. 물론 다른 부분도 훨씬 중요합니다만 지금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